이 책은 차분하게 읽어 나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가다듬게 아니면 숙고하게 만드는 문제의 제기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제가 그런 거죠.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요. 그런 월급장이들에게 경제 구조는 당연히 불리하게 돌아가도록 짜여져 있다 이런 얘기죠. 당연하죠. 경제의 주체들이 자기 이익을 도모하지 자기 이익을 위해 동원되는 노동력의 이익에 이익을 위해 이익을 더 도모하지는 않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가운데 비용 구조의 일환으로서 급여를 제공해 줄 뿐이지 노동 주체가 부자가 되건 말건 부자가 되도록 하는 데 신경 쓰는 그런 경제 주체는 없는 건 사실인 거죠. 사장이 자기 돈 벌려고 사업을 하지 종업원한테 돈 많이 벌도록 해 주려고 자기 사업을 하나요? 그럴 리는 없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월급쟁이가 돼서 부자가 되기를 도모하려는 거죠. 그거는 완전히 어불성설이죠. 그쵸? 내가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편이 나의 부를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돌리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되나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선 내가 그 노동을 제공하면서 부자가 되겠다, 그건 아니죠. 거기서 벗어나려면 거의 최고 경영자, 핵심 임원 내지 최고 경영자까지 올라가야 가능할 텐데 그 사이는 잃어버린 시간인 거고, 그 잃어버린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이 도태될 수도 있는데, 확률로 보면 로또만큼 로또보다야 낫겠지만 통계적으로는 어쨌거나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얼마나 올라가겠어.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건 그 사람이 역량이 출중해서 다른 경제 주체에게 자신의 경영 능력 아니면 사업 능력을 보여줘서 그 사람을 부자가 되게 만들고 설령 자기는 상당한 보상을 얻는다 해도 그 실제로 자신의 노동력을 받아갔던 그 상대방 경제 주체는 대부분을 갖고 조금 찔끔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능력이 있다면 자기가 벌었으면 다 자기 건데 남 돈 벌게 해 주고 조금 얻어서 그것도 바보짓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소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돈의 원리 제2탄으로 말씀드렸듯이 부자 인문학의 바이블 같은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상술, 미국식 부자 되기를 넘어서서 이번에는 스위스식 부자 되기는 어떤 건지 제2탄으로 저자가 주문하는 것은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감수해라. 부자가 되려면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사실 주변에서 보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뭐 원금이 반토막이 났다거나 막 이런 얘기, 비트코인에서도 비슷한 얘기 이런 게 있는데, 위험이 돈을 버는 데에는 위험이 도살이죠. 위험이 없으면 누구는 안 하겠으며, 위험이 없는 수익 기회가 세상에 널려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죠. 천국.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란다는 게 말이 안 되듯이 위험이 없는 수익 기회, 그런 건 없는 거죠, 세상에. 치킨집을 차려도 망하면 2-3억 5-6억 날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레스토랑이든 어떤 사업이든 제조업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유일하게 위험하지 않은 건 은행에 적금 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도 5천만 원 이상은 보장이 안 되죠.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 놓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분양하는 모델하우스에 날밤을 새서 줄을 서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실제로 부자들은 거기 매달린 사람들이 부자가 됐고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행운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됐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실력으로 부자 된 사람은 거의 잘 없는, 기회가 공평하지 않았던 기업가에게는 굉장히 척박한 토양이 한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하죠. 그래서 1장의 제목은 리스크에 관해서 이제 주인공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책에서 하는 말은 그거죠. 뭔가 투자를 해놓고 걱정을 하는 건
건강의 신호지 질병의 신호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 인제 걱정이라는 얘기는 긴장과도 인제 상통하는 얘기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의 긴장은 위험으로부터의 도피, 아니면 위험에 대한 견제, 이런 차원에서 생존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러한 긴장이 그 사람을 준비하게 하고, 그 준비가 성공에 이르는 이제 밑거름이 되니까. 그래서 투자 상황에서 걱정이 안 된다거나 긴장이 안 된다거나 이런다면, 이거는 저자가 하는 말은 아직 충분히 위험을 감수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얘기는 충분히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뭐죠. 그러니까 위험이 안 느껴질 정도면 실제로 벌릴 돈도 많지 않다, 뭐죠. 위험이 작고 그래서 걱정이 안 된다면, 걱정이 안 될 정도라면 위험이 작은 그런 투자인 것이고, 그 정도 위험이면 벌릴 돈도 많지 않다. 위험과 걱정과 수익 기회가 약간 이제 비례관계에 있는 건 거죠. 어느 정도 위험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걱정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수익, 대박 수익의 가능성, 그것도 높아지고, 이렇게 비례관계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안 될 정도라고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조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베팅을 하는 거 있잖아요. 베팅 없이 수익도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No risk, no gain, 이런 거요. 위험 없인 수익도 없다, 이런 게 이제 저자가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가운데 책에서 소위 말하는 워렌 버핏, 오마의 현인이라 하는 워렌 버핏,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기서는 다른 투자의 귀재를 소개하고 있네요. 제럴드 로브라는 투자가가 있었나 보죠. 우리나라에선 투자가 하면 뭐 워렌 버핏밖에 없다시피 한 정도 같은 느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책은 The Battle for Investment Survival, 이런 책인데, 그런 얘기도 의미심장하게 담아놨네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오직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면 빈곤을 벗어나기도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인생의 목표가 오직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라면, 그렇게 해서 계속 걱정으로부터 도망치려 한다면 결국 빈곤으로부터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걱정에서는 벗어나지만 그러면 빈곤으로부터는 벗어나기는 어려워진다. 영어로도 얘기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써놨는데요. If your main goal in life is to escape worry, you're going to stay poor. 삶의 주된 목표가 걱정으로부터 도망치는 거라면 결국은 가난에 머물게 될 것이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쪽은 늘 투자도 아니고, 이 저자는 투자도 아니고 투기를 꼭 강조를 하네요. 그래서 인베스트먼트보다는 스페큘레이터, 스페큘레이션, 이쪽으로. 한국에서도 그 얘기는 많이 됐죠. 서울에 집을 사는 게 투자냐 투기냐, 이런 식으로요. 그랬을 때 통상 인베스트먼트를 투자로 얘기하고 투기는 이제 스페큘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저자가 강조하는 거는 투기를 해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투기 쪽을 오히려 강조를 하고 권장을 하는, 돈을 걸어서 위험을 감수해서 그야말로 좀 큰 돈, 대박, 이걸 도모를 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물론 당연히 서구적 합리성이 전제가 된다면 위험은 어떻게 감내하는지 그 합리적인 위험 분석 방법, 회피 방법까지 제시는 하겠죠. 계속 탐구는 해보겠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침대 속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위험 속으로 몸을 던져 모험을 하지 않으면 큰 수익 기회도 결국은 다가오기 어렵다, 같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저자가 강조하는 건 위험을 두려워하는 자세보다는 그러한 위험을 즐기는 자세, 그 스릴을 느끼면서 그 스릴 속에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버는 맛, 거기서 말하자면 이렇게 도박해서 쪼는 맛, 뭐 이런 식으로
베팅을 해서 그 스릴 속에서 탁 그 돈을 채는 그 스릴을 즐겨라. 그런 얘기인데 쉽지도 않지만 회피만 해도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 책은 차분하게 읽어 나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가다듬게 아니면 숙고하게 만드는 문제의 제기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제가 그런 거죠.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요. 그런 월급장이들에게 경제 구조는 당연히 불리하게 돌아가도록 짜여져 있다 이런 얘기죠. 당연하죠. 경제의 주체들이 자기 이익을 도모하지 자기 이익을 위해 동원되는 노동력의 이익에 이익을 위해 이익을 더 도모하지는 않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가운데 비용 구조의 일환으로서 급여를 제공해 줄 뿐이지 노동 주체가 부자가 되건 말건 부자가 되도록 하는 데 신경 쓰는 그런 경제 주체는 없는 건 사실인 거죠. 사장이 자기 돈 벌려고 사업을 하지 종업원한테 돈 많이 벌도록 해 주려고 자기 사업을 하나요? 그럴 리는 없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월급쟁이가 돼서 부자가 되기를 도모하려는 거죠. 그거는 완전히 어불성설이죠. 그쵸? 내가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편이 나의 부를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돌리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되나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선 내가 그 노동을 제공하면서 부자가 되겠다. 그건 아니죠. 거기서 벗어나려면 거의 최고 경영자, 핵심 임원 내지 최고 경영자까지 올라가야 가능할 텐데 그 사이는 잃어버린 시간인 거고, 그 잃어버린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이 도태될 수도 있는데, 확률로 보면 로또보다야 낫겠지만 통계적으로는 어쨌거나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얼마나 올라가겠어.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건 그 사람이 역량이 출중해서 다른 경제 주체에게 자신의 경영 능력 아니면 사업 능력을 보여줘서 그 사람을 부자가 되게 만들고 설령 자기는 상당한 보상을 얻는다 해도 그 실제로 자신의 노동력을 받아갔던 그 상대방 경제 주체는 대부분을 갖고 조금 찔끔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능력이 있다면 자기가 벌었으면 다 자기 건데 남 돈 벌게 해 주고 조금 얻어서 그것도 바보짓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면 굶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정말 부자가 되기는 어렵고, 굶지 않는 것도 보장은 또 안 돼 있다는 얘기는 하죠. 왜냐하면 오늘날 정글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누군들 누구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 사업을 하겠어요. 자기 사업 주체 자신의 안전도 보장이 안 됐는데 자기 직원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 사업을 굴리겠느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선 정말 투기 아니면 자기 사업은 꼭 필요하고, 자기 사업도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자기 사업이면 그 사람이 아프면 또 그 사업은 중단이 되니까 스스로 굴러가는 정도의 상태까지 빨리 올라서야 된다 하는 거는 여러 책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든 부의 추월차선이든 아니면 이 책에서든 간에요. 이 저자가 자신의 경제적 멘토 자기 아버지에게서 들은 얘기로는 그거죠. 누군가가 자신의 노동으로 이 일을 할 때에는 자신의 그 노동력의 30%만 써라. 자기 노동력의 30%만 근로 수익을 얻는 데 써라. 나머지 70%는 투자나 투기를 하는 데 써야 큰 부자가 된다. 이 황금률을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자산을 늘린다, 내가 자산을 일군다 했을 때 노동의 30%만 일을 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투자나 투기에 써라. 당장은 그러면 일로 인한 수입이 적겠지만 큰 방향성은 그런 거죠. 순수한 노동보다는 투기, 투자. 사업을 운영하는 건 투자나 투기 쪽으로 놓는 것일 테고요. 노동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일 정도 하는데 루틴한 일에 쓰는 정도만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책 속에서는 그러면서 다른 얘기도 동원을 하는데요. 모든 직업에는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벌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벌에 쏘일 위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고난 없는 행진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걱정하며 밤잠을 설칠 일을 생각해서 그게 싫어서 투자를 안 하면 결국은 가난밖에 달리 돌아올 게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걱정 없이 살려면 가난하게 살면 돼요. 그렇죠? 위험에 대한 걱정과 가난한 삶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실제로는 가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일부만 위험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시도를 해서 결국은 부자가 되는 거고요. 일장에서는 리스크, 위험에 결국은 몸을 던져라. 그걸 즐기면서 그 스릴을 즐기면서 때로 물론 당연히 실패할 수도 있지만 총괄적으로는 성공에 대한 보상 그게 더 크니까 평균으로는 비슷할지라도 마치 로또를 사듯이 행운이라는 바람에 몸을 던지고서 항해를 시작하는 거 그게 필요하긴 하죠. 체험적으로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은행에 이제 적금을 하면 5% 7% 이런 게 이자를 주잖아요 1년에. 그리고 나면 그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또 당연히 붙기도 할 테고요. 근데다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면까지 생각해 놓고 보면 순이익이 1% 2% 밖에 안 될 수도 있죠. 오히려 인플레가 더 많아지면 저축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원금의 가치로 놓고 봤을 땐. 그런 면에선 가능하면 은행을 이용할 수 있으면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 돈을 넣어서 3% 5%의 이자를 받아서 이자 소득세 내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치 손실 감당하고서 그렇게 앉아 있는 것보단 그 같은 은행에서 5%를 주든 7%를 주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예를 들어서 유통을 예로 들자면 한번 1억을 받아서 1회전 유통을 하면 쉽게 해서 10%의 마진을 얻는다면 10%에서 이자 7% 내도 3%는 남잖아요. 그런데 이게 2회전, 3회전, 4회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회전에 10% 수익이면 4회전을 시키면 곱하기 4가 되잖아요. 그러면 원금 1억에 40%를 수익을 내서 7% 8% 띄워주고 나도 30 몇 프로를 얻으니 일반적으로 레버리지 효과라는 얘기는 이런 경우와는 조금 다르죠. 레버리지 효과라는 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내 돈 1억이 있고 대출을 4억을 얻어서 5억을 만들어서 아파트 투자를 해서 6억이 됐다. 그러면 5억이 6억이 됐으니까 1억이 늘어났으니까 20%의 투자 수익률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투자한 건 1억이고 1억이 벌었으니까 100%의 투자 수익이 실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레버리지 효과인 거죠. 자기 돈 5억을 투자했으면 1억밖에 못 벌고 같은 1억을 벌어도 그게 20% 수익률인데 자기 돈 1억에 은행 돈 4억을 동원해서 은행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5억을 만들어서 투자해서 1억을 벌면 결국은 순수하게 1억이 들어가서 1억을 벌었으니 20% 수익률보다 100%의 수익률이 훨씬 높은 거다. 이게 레버리지 효과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도 좋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런 대출을 이용한 회전율을 높여서 수익을 내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유익하죠. 다만 그게 제조업이거나 아니면 서비스업일 때 성공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가 굉장히 치밀하게 돼야 된다. 막연한 낙관 아니면 막연한 신앙적 기대 심리 뭐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사업성을 분석해 보는 기술은 일종의 생존 기술로서
물에 들어갈 때 수영법 같이 사업 타당성 검토하는 기술은 정말 중요한 생존 기술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 주는 돈의 원리, 너무 위험에 대해서 두려워만 하고 그 걱정해서 떠나려고만 하면 가난을 달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위험은 즐겁게 받아들이고서 최소한 투자 아니면 투기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철학을, 경제적인 철학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